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오늘 마스크 챙기셨는지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오늘도 있었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농도가 아주 짙어진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꼭 가지고 다니시는 것이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탓일까요? 정치권을 보면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죠. 여야 사자회담이 열렸는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오늘은 일단 빈손으로 또 끝이 났습니다. 국회 정상화냐 파국이냐 갈림길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잠시 후 오늘은 먼저 민주당 입장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속보 전해드린 대로요. 북한도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북한의 2인자 실력자로 알려져 있는 장성태 부위원장이 실각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서 김정은 체제의 권력 지도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잠시 후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부동산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치솟는 전셋값을 해소하고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월세 대책이 그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오늘 그 보완책이 나오게 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시죠? 선대인 소장. 최근 미친 부동산을 말한다는 책을 썼는데 선대인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이 12월 3일인데요. 12.3 부동산 후속 조치 효과가 있을까요? 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 12.3 부동산 후속 조치 효과가 있을까요? 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여러분들의 의견과 함께 덧붙여 보내주시면요. 방송이 끝날 무렵에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또는 YTN 라디오 앱이죠. yes로 듣고 계신 분들은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뽑아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출연하시는 선대인 소장이 쓴 미친 부동산을 말한다라는 책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엽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상당히 복잡한가 봐요. 네, 지금 소식들이 참 답답합니다. 네, 국내에도 복잡한데 북한의 권력자 2인자로 알려진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성택. 네.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실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국정원이 밝힌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국회 정보위 간사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장성택이란 인물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고모부이자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장성택이 제거됨에 따라서 핵심 권력 구도의 대변화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요. 바로 이런 북한 문제, 긴박하게 들어가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연결해서 긴급 인터뷰 마련했고요. 잠시 뒤에 한번 알아보고요. 자, 국회 정보위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야 간사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회 정보위는 또 이거 외에도 상당히 뜨거운 것들이 많아요. 여야 사자회담이 열렸는데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정보위 내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설치하냐, 네네. 따로 특위를 설치하냐 이런 회담이 이틀째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도 사자회담이 열렸는데요. 빈손 종료로 일단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일말의 여지도 남겨뒀다고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오전에요.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 그리고 원내대표들이 이틀째 사자회담을 열었습니다. 어쨌든 여야를 막론하고 협상 결렬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인지 추후 논의 가능성은 약간 남겨둔 상태입니다.
오늘 여야는요, 그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특검을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쨌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로 헤어졌습니다. 이틀째 이야기했으니까 그래도 신랄 같은 희망은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여야 양당 대변인이 공동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특검과 특위에 대해서 양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고 특히 국정원 개혁 특위에 대해서 이 위원장 인선 그리고 입법권 부여 문제 등에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차경원 원내대표는요.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결렬되진 않았다면서 합의하면 전체적으로 다 합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야가 지금 일괄 타결을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잠시 뒤에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인 김관영 의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이거 북한도 복잡하고 우린 국내도 좀 복잡한데 또 이 대외적으로 보면은 방공식별 구역 문제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네. 정부가 이번 주 내에 뭔가 확정하기로 했나 보죠?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요. 정부는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라고 하죠. 확대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또 주변국에 설명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주 청와대는요.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요. 카디즈 확대 방안을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방적인 방식으로 선포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그 방식도 통보 형식이 아니라 주변국과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지금 중국의 일방적인 선포로 이 동북아 정세가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그렇죠. 네, 네. 강대국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불리해요. 네. 그래서 정부도 이제 최대한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선포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의 혈맹 국 아니겠습니까? 미국과는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지난 2일이었죠. 현지 시간으로 워싱턴 DC 조지 워싱턴대에서 한 국제학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호영 주미대사가 참석했는데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한 첫날부터 미국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주미대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이 어떤가 기자들이 물었더니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엔 좀 성급한 것 같다면서 일단 답변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요.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초 오늘 오전에 방공식별구역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요. 정부 측의 요청에 따라서 연기한 상태입니다. 미국 부통령이 우리나라를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지금 한중일 순방 중인데요. 주변국들의 논의 동향 등을 지켜본 다음에 정부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입장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참 뭔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네, 하나를 결정해도 우리 스스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요. 참 답답합니다. 네, 정치권이 빨리 좀 뭔가 정리를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나라를 한때 아주 뜨겁게 들썩날썩했던 최동호 전 검찰총장 관련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와 연루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일단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서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행정관이 채무군에 개인 정보를 확인해 준 관계자에게 고맙다는 문자까지 보냈다. 이런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홍보수석이 나왔는데요. 청와대가 최 전 총장 임명 전에도 이미 혼외 아들 의혹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임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요. 이 사건에 연루된 서울 서초구청 조희재 국장이 오늘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조 국장은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을 받고 조회한 건 사실이지만 그걸 어디에 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서울중앙지검은요. 조 국장과 조 행정관 사이에서 오간 통화나 문자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자라는 그런 증거면 증거 이런 것이 있어서 좀 수사를 안 할 수 없겠어요. 그렇죠. 알아봐달라, 고맙다 이런 문자가 4통에서 6통 정도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22분 22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야 4자 회담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열렸는데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당초
정면 신문은 오늘 여야 입장을 모두 들어보려고 했는데 새누리당 측 일정이 맞지 않아서 추후에 듣도록 하고요. 먼저 민주당 측 입장부터 오늘 듣고 나중에 새누리당 측 이야기 듣겠습니다.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인 김관영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사자회담 이틀째 회담이 열렸는데 오늘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습니까? 많이 아쉽습니다. 국민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좀 구체적인 특위와 특검에 관한 논의를 하셨고요. 네. 서로 각 당의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들어봤다. 그러면은 특위, 특검, 민주당 측은 두 개 다 하자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특히 특검을 고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것은 특위와 특검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논의 단위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 관해서도 앞으로 특검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 특검의 시기나 범위 등의 문제를 협의할 그 논의 단위를 구성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특위도 마찬가지로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국정원 개혁 과제에 관해서 논의할 논의 단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오늘 사자회담에서 주로 얘기된 거는 이제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지, 네. 그리고 그 특위의 입법권을 별도로 부여할 것인지, 예. 그리고 특위에서 논의될 개혁 과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네. 그 수준이 국정원을 어느 범위까지 개혁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입장이 상당히 차이가 났기 때문에 네. 앞으로 그 부분을 좁혀나가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예. 저희 YTN 취재진에 의하면요.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네. 특위 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기사를. 네,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 특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 특위는 네. 그 내용이 정보위원회의 하나의 소위원으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방식으로 특위를 생각하고 있었고요. 예. 만약에 그렇다고 본다면 그 특위에 별도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최종적으로는 정보위원회라는 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지만이 모든 입법 과제가 완성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네. 이 별도의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것이 저희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어차피 이제 국정원 통상적으로 개혁 특위를 만들 때는 여야 동수로 이렇게 만드는데요. 동수 만들어서 저희가 주로 야당이 주장하는 개혁 특위의 내용에 그 내용이 제대로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적어도 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것이 좀 더 국정원 개혁 특위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하나만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저희 취재진이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네, 하나라는 것이 입법권 아니면 위원장이요? 네. 글쎄요. 그거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듣지를 못해서. 다만 오늘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지, 입법권을 부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개혁 방안과 수준에 관해서 이견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야 간에 계속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빅딜 가능성 있습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죠. 깨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빅딜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야가 지금 어떻게든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고 이 엄중한 상황을 돌파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이 양측에 벌어진 그 의견들을 좁혀나가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는 꼭 고수해야 된다. 선택을 하나만은 선택은 곤란한가 보죠? 예, 글쎄요. 그거는 네. 뭐 제가 직접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라서 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네. 언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까? 아마
뭐 사자가 직접 다시 만나는 것은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네 분이 두 번에 걸쳐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미 있는 성과를 국민 앞에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 앞으로 네 분이 다시 만나려면 적어도 실무진끼리 예. 만나서 서로 간극이 있는 부분들을 좁히는 작업을 계속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실무진 간의 물밑 협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해야지 또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예. 자, 예산안 문제가 이제 코앞에 있는데 이 실무 협상의 타결은 이번 주에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상하기는 뭐 지금 언제다 시기를 제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이 화요일 날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어떻게든지 매듭을 지어서 네. 지금 예산안 또 법안 심사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하루빨리 타결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 예산 처리 문제를 신경 쓰면서 협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 여당에서 준예산 가는 것 이런 문제들을 주로 언급하면서 예. 야당이 그렇게 가게 되면은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일자리가 몇 개가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말씀들을 하셔서 예. 저희들도 물론 부담이 있지만 저희들은 오히려 정부 여당이 자꾸 준예산으로 몰고 가면서 준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저희는 분명히 특검과 특위 사자 협의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매듭이 지면 민생과 법안 예산 집중적으로 심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졸속 심사가 되지 않을까 좀 염려를 하시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여야 간에 직접 회의가 열리고 있지는 않지만 네. 우리 독자적으로 법안도 심사하고 예산도 심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만약에 이 여야 관계가 정상화되면 그 심사에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야가 협상 중이라서 그런지 새누리당이 단독 상정이라는 말은 꺼냈지만 단독 상정은 아직 안 했어요. 혹시라도 하게 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야 대화가 진행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단독 상정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겠다라는 의사표시인데요. 여야 관계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서는 곤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극단적인 방법은 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여야 간의 팽팽한 이견, 결국 이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들인데 야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특검 법안 발의 이번 주 완료됩니까? 발의가요? 예, 저희가 지금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대강의 작업은 어제 공청회에서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일부 이견들이 있는 것 서로 가다듬어서 이번 주 안으로 낼 생각입니다. 예. 교육감 선거에서도 국정원이 관여했다는 그런 검찰 조사 결과가 있던데요. 이런 것도 다 맞물려서 지금 민주당이 보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각종 선거에 개입한 사실들이 하나하나 더 나오고 있고요.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도 관여했다는 것은 광범위하게 국정원이 국가의 여러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번에 특위가 만약에 설치가 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방지책들을 꼭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여야가 이렇게 협상도 하면서 이견은 있지만은 이 과정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이 제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협상하면서 현재 상태에서 보면 실효성은 크게 없어 보이는데 이게 필요한가요? 네, 저희가 이 강창희 국회의장께서 분명히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습니다.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인사안에 관해서 무제한 토론권을 국회법에서 분명히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상 그렇지 않다라는 이유로 사실 야당의 주장을 묵살했는데요.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은 국회법의 위반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도 반드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강창일 회장이 특히 당시에 원내대표와 이 야당 지도부와의 신뢰를 깨는 방식으로 예. 일방 직권상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강창일 의장이 오전 1시 반까지만 해도 합의 처리하는 걸 존중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예. 그 얘기를 듣고 원내대표가 저희 의원총회에 내려와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2시에 직권상정을 했거든요. 3시에. 네. 그래서 저희는 사상 유례 없이 의원총회 중에 여당 단독으로 직권상정을 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 이런 것으로 인한 그 우리 의원들의 분노가 대단히 크고, 네. 더 이상 야당이 이런 분을 국회의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그 방식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자치단체장 선거가 내일로 꼭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내년에 하지 않습니까? 네. 안철수 의원 측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는데, 네. 안철수 신당과의 민주당 측의 연대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일단은 별도의 신당을 창당했기 때문에, 경쟁적인 관계가 좀 더 방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아직 창당은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하겠다고. 네, 창당이 지금 거의 실질적으로 네. 창당을 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를지 네. 아니면은 창당까지는 안 가고 지방선거를 치를지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네. 그분들의 뜻에 같이 존중하는 최근에 무슨 위원회를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위원회인가요? 네. 예, 이미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치 결사체의 모습은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세력과 민주당 세력이 상당 부분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결국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전략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겠다. 그리고 여야 간의 정치가 복원되는 그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기존 정치권도 신뢰 회복하는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인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론을 듣기 위해 저희가 대변인과 지도부 측의 인터뷰를 요청했는데요.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이것이죠. 12.3 부동산 후속 조치. 12.3은 이제 오늘 날짜를 말하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입니다. 잠시 후에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과 함께 바로 이 문제, 부동산 문제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그리고 앞서 6시 뉴스의 주요 뉴스로 전해드린 대로요. 북한의 장성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실각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에 대한 아주 심층적인 분석도 7시 10분쯤에 정면승부 3라운드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2라운드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부동산 후속 조치로 찾아뵙겠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시인 민용태 고려대 명예교수입니다. 전부 아침마다 7시가 되면 어김없이 산에 오릅니다. 거기 많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산에 가게 되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을 배웁니다.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재미. 그런 맛으로 이 자연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산에 가면 혼자 핀 꽃은 없어요. 전부 어울려도 피어 있어요. 나무 혼자 있는 나무 없어요. 꽃 혼자 피지 않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혼자 핀 꽃은 얼마나 쓸쓸해봐요. 그죠? 그런 것 속에서 이 우주 속에 혹은 이 자연 속에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맛보시네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12.3 부동산 후속 조치 효과가 있을까요? 있는데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아주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or no로 여러분의 의견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또 말하죠. 네, YTN 라디오 그리고 스마트폰 앱 yes로 보내주시면 선물도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세계인의 교양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손대인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원장 석승환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제 알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 수준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을 찾을 때는 의료기관 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이 함께합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두 번째 인터뷰 선대인 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에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었죠. 그 효과가 없어서 그랬는지 오늘 또 발표했습니다. 오늘이 12월 3일이죠. 그래서 흔히 12.3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이 활성화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선대인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부동산 관련 책을 또 내셨어요. 미친 부동산을 말한다. 제목이 아주 네. 미친 부동산, 미친이라는 분이 네. 아주 눈에 띄는데, 네.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 제가 그런데. 네. 이 제목이 좀 어찌 보면, 뭐, 무겁게 또는 무섭게 네. 느껴질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지금 모두가 부동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뭐, 집이 있든 없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뭐 부동산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뭐 현상적으로 미친 게 맞고요. 근데 거꾸로 어찌 보면 그렇게 부동산에 미쳐 보이는 건 사실은 그 밑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탐욕, 또 사실은 이제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이 탐욕, 또 시대착오적인 그런 정책 이런 게 이제 누적돼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또 지금 기존 언론에서는 이렇게 충분한 경고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경고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네. 경고부터 들을까요? 책 아니면 오늘 부동산 대책? 아유, 그래도 부동산 대책을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려야죠. 네. 오늘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제 말 그대로 8.28 부동산 보완 대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8.28 대책 때 내놓았던 대책들을 이제 좀 뭐 확대하거나 뭐 또 후속으로 이제 좀 보완하거나 이런 대책들이 많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공유형 몰기지라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1%. 이름은 좀 어려워요. 공유형 몰기지.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수익 공유형, 뭐 손익 공유형 이렇게 네. 돼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저리로 대출을 해줄 테니까 이걸 집을 샀을 때 수익이 발생하면 네. 그 정부랑 수익을 공유해라. 또 네. 손익이 손실까지 같이 공유하는 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익까지 같이 이제 공유해라. 네. 이런 의미고요. 근데 이제 그게 워낙 1%대 이제 저리 대출이다 보니까 지난번에 금방 이제 신청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확대하는 방안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리라는 게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 이제 이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네. 기본적으로는 대략 처음에 1%대로 1%. 시작하고요. 아, 그다음에 1%면 초저금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초저금리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지금도 몰기지 대출 금리가 3%대를 넘습니다. 예. 근데 한국은 부동산 거품이 거의 꺼지지도 않았는데 정부 주도로 1%대까지 낮췄다. 1%면 예. 물가 상승이 우리가 보통 3% 지금은 원래는 이제 한 3% 전후로 잡고 있는데 최근에는 거의 1% 거의 더 같은 안 수준이라고 되나. 그래요. 네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출 부담을 확 줄여줄 테니 겁내지 말고 그리고 뭐 손실이나 이런 게 발생하면 정부하고 공유하도록 할 테니 절반은 부담을 질 테니 집을 사라. 그러니까 집을 이런 메시지, 그죠? 사라는 정책인 거죠?
빚내서 집 사라. 빚내서 집을 사라. 그러니까 뭐 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8.28 대책이 네. 빚내서 집 사라였다면 네. 이번 보안 대책은 빚을 더 내게 해줄 테니 집 사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빚을 더 내게 해줄 테니 그러면은 돈을 더 많이 풀어야 되겠네요, 정부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기지 요번에 이제 그 공유형 모기지 이제 대출 규모가 예. 8.28 대책에서는 이제 3천억 원이었어요. 3천억 원. 예. 네. 그래서 3천 가구 정도의 이제 집 사는 걸 뭐 지원하겠다 이랬는데 3천억 원에 3천 가구면 한 가구당 1억 원 정도. 평균 1억 원 네. 정도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금액은 2조 원까지 늘렸고 2조 원. 예. 오. 그러니까 약 한 뭐 네. 6.5배 정도 되나요? 그러네요. 그 정도 네. 늘렸고 지원 가구 수는 15,000 가구로 한 5배 정도 늘렸습니다. 5배 정도.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늘린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뭐 주택 전체 이제 거래량에 비하면 여전히 너무 미미한 규모이기 때문에 네.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공유형 모기지 네. 3천 가구 정도를 갖고는 부동산 활성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라고 정부가 보고 있나 보죠? 뭐 저는 이제 그거 자체가 뭐 활성화되는 조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또 그건 기폭제는 안 될 거다. 예, 네. 당연히 왜 그러냐면 그 한 해 뭐 이제 2008년 이후로 이제 이 주택 시장이 구조적인 침체기에 들어갔는데요. 예. 그때 이후로 매년 그래도 일어나는 거래량이 한 6, 70만 호 정도 됩니다. 네. 근데 15,000호 그래봐야 예. 그 60만 호에 한 40분의 1 정도 규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거래 활성화가 된다고 특별히 더 거래가 늘어난다고 보기 힘들고요. 네. 또 그 15,000호조차도 진짜 집을 안 살려고 했던 사람이 사겠느냐. 원래 살려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던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저리 대출이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집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자체 때문에 뭐 거래가 더 늘어난다. 그런 효과는 사실 크지 않다고 봅니다. 행복주택 규모를 줄인다고 했어요, 정부가. 예, 당초에 20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요. 행복주택이 그렇죠. 대통령의 공약사. 예, 행복주택이라고 하면 뭐 이제 뭐죠? 뭐 철도 부지라든지 예. 또는 이제 그 공공 부지 중에 그 정부가 상대적으로 이제 쉽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해서 이제 20만 원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뭐 역사 인근 부지 또 철로 위에 이제 이게 인공적으로 이렇게 설치한 네. 그 부지 위에다가 이렇게 짓게 되면 진동이나 소음이 심해서 오히려 공사 비용도 높아지고 사실 대량으로 짓기가 힘들 거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공약 예. 나오기 전에 그런 우려를 표명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실행 과정에서 사실 이제 예산이 많이 든다. 또 뭐 건축 구조상으로서 문제가 많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실제로 이제 물량이 지금 상당히 축소되는 그런 당초에는 방향을 20만 가구였는데 14만 가구인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네. 줄었고요. 실제로 이것도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걸로는 아마 이 14만 호도 채 공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네. 자, 그러면은 이번 12.3 부동산 대책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하시는 거죠? 뭐 그 외에 이제 조금 또 있습니까? 말씀드리면 그 행복주택은 축소를 하는데 네. 국민임대주택은 오히려 한 5만 원 정도를 늘리기로 했고요. 추가로. 네. 그다음에 민간 임대주택도 한 10,000호 정도 더 늘리도록 해서 나름대로는 이제 이 임대주택이 부족한 뭐 상황을 조금 이제 이 보완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국민 임대주택하고 민간 임대주택이 뭐가 국민 달라요? 임대주택은 이제 우리 정부가 꾸준하게 많이 해왔던 이제 공공 임대주택 중에 하나인데요. 네. 최장 한 20년 정도까지 공공에서 이제 공급하는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상당히 이제 저렴한 네. 이제 월세를 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뭐 주택이고요. 저는 국민 임대주택을 늘리는 건 환영하고 뭐 잘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빚내서 집 사라는 대책을 네. 내놓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뭐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좋지만 왜 자꾸 이렇게 집값이 높은데도 자꾸 빚을 내서 집을 사라 하냐. 저는 그건 좀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12.3 부동산 대책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다 짚어본 거죠. 뭐 줄기는 짚었는데요. 네. 예, 그 외에 이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네.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이제 여러 가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지원이라든지 예. 또 서민 근로자 지원 대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주택기금 쪽으로 통일해서 이렇게 좀 지원하기로 했고요. 네. 또 실효성 없다고 비판받던 집주인이 대신 대출을 받아서 이제 세입자 대출해주는 그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 예, 네. 사실상 없어서 이제 사실상 포기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네. 집주인이 자기가 보증 쓰면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세입자한테 돈 빌려주는 그런 정책이었죠? 예, 그게 처음부터 어떤 입장을 떠나서든 다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실제로 안 됐고요. 네. 그냥 생색내기식 대책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탁상 공론의 대표적인 부동산 그렇습니다. 정책이 네. 아니냐 이런 네. 따끔한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부동산 대책 이 정도로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 8월 달에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제 보완책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8.28 대책 나오고 나서 저는 말씀 몇 번 드렸었는데 8.28 대책의 약발도 몇 달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좀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언론들에서 집값 바닥이다. 네. 그래서 지금 집 사두면 향후에 오를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자꾸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굉장히 위험한데 그런 걸 오히려 이렇게 조금 호도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8.28 대책에서 나왔던 부동산 관련한 입법들, 예를 들어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양도세 중과 이제 이 폐지와 관련된 입법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이 분양가 상한제 또 수직 정축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들이 통과 안 되니까 이제 주택 시장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또 떠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입법이 통과 안 됐으라기보다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구조적인 침체기 들어가 있어서 예. 집값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자꾸 이제 부인하고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을 하지 않는다. 특히 야당이 협조 안 해줘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자꾸 좀 몰아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가라앉으니까 또 언론에 상당수 언론에서 이제 또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그 차원에서 나온 대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상당수 언론이 정부를 압박한다는데 왜 언론이 압박할까요? 그 언론들이 이제 사실 많은 경우에 그 아파트 분양 광고하고 이제 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게 있다는 거군요. 눈여겨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8.28 대책이 나온 다음에 네. 그런 언론들, 그런 보도를 하는 언론들의 지면에 보면 그 하단에 아파트 분양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깔렸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많은 분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들이 다 물려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특히 신문사들 경우에는 지금 경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경영난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그 아파트 분양 광고 같은 것들을 특히 단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런 분양 광고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래서 이렇게 좀 정직하지 못한 그런 정보들을 좀 많이 보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합니다. 네. 우리 정면승부 청취자분들 지금 소장님 말씀드리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래도 혹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지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또 묻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상황은요 부동산 거품이 거의 꺼지지 않았고요. 신체로 따지면 머리 꼭대기에서 이제 겨우 어깨 축지 정도까지 내려온 수준이다. 아직도 서울 기준으로 최소한 40% 가까이, 30-40% 가까이는 거품이 끼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30-40%요? 네네. 지금 가격 대비해서. 최소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2000년대의 부동산 거품은
그 가계부채를 동반한 금융현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늘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계부채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다 민간의 가계부채는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는 공공부채도 늘리고 가계부채도 계속 늘렸거든요. 네. 부동산 거품을 떠받친다는 예. 이유로.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거품이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거품의 에너지는 부채거든요. 네. 아까 빚내서 집 사라고 그렇죠. 한다는 그래서 거였죠? 지금도 네. 제가 828 대책이라는 것도 또 이번 이제 보완 대책이라는 것도 당장은 연착륙 대책 같지만 충격을 줄이는 대책 같지만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리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자꾸 경착륙으로 간다. 더 큰 예. 충격을 이렇게 자꾸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길게 보면. 그런 대책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집값이 다시 반등하고 오른다. 이런 생각은 좀 뭐 접어두셔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뭐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셔. 예. 그리고 뭐 시간이 다 됐는데 좀 더 궁금한 내용은 소장님께서 쓰신 미친 부동산을 말한다. 여기에 상세히 적혀 있죠? 네. 예, 제가 뭐 제 이야기를 조금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싶어서 쓴 책이니까요. 네. 뭐 좀 애독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선대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질문 조금 전에 인터뷰한 것과 관련된 거죠. 12.3 부동산 후속 조치 효과가 있을까요? 인데요. 7434님은 예습니다. 중소형 평형대를 구매하는 30, 40대 연령층이 거주 목적의 집을 구매하는데 이번 정책이 도움이 되어 부동산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또 다른 8834님은 노입니다. 크게 와닿는 내용도 없고요. 아직도 두루뭉실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3라운드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고모부죠. 장성택 부위원장, 국방위 부위원장이 최근 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연결해서 북한의 움직임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 저는 3라운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